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5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5% 상승하면서 양증시 오늘 반등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자, 하지만 회복세 대비해서는 사실 크게 지금 지수가 반등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모두 크게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650억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310억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240억, 기관 투자자가 300억 매도하면서 좀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확실히 지금 이제 뚝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시장에 대한 흐름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코스피가 반전 추세로 돌입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좀 애매한 그런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확전이 된다면 또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좀 이제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EU를 상대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는 예상대로 10% 관세를 매겼고 그 10%를 이제 넘어서는 관세를 또 매길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코스피는 진행되었고요.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이제 650원 매수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틀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뭐 크게 매수하지 않았고요. 합쳐봤자 2천억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지금 300억 정도 매수했고, 오늘은 금융투자 조금 매수하고 연기금 투자자가 9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한번 보고요. 코스닥은 1.5% 올라가면서 좀 더 반등 추세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가 좀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약세를 떴는데요. 최근에 조금 힘을 다시 받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종목들도 좀 힘을 받으면서 코스닥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인데요. 지금 이제 어느덧 730포인트, 다시 한번 이제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면 700 후반까지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만을 경험해왔던 이 코스닥이 좀 이제 지수 회복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투자 수급 뭐 크게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해외 증시는 나스닥이 1.3% 정도 상승했고 다우가 0.3%, 니케이와 상해 종합은 뭐 보합 수준으로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좀 올라갔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좀 힘을 받았는데요. 니케이는 뭐 크게 반등 없었고 중국 증시는 좀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율이 빠르게 좀 안정화를 찾고 있습니다. 8.5원 떨어져서 1445원까지 다시 하락을 했고요.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매기는 그 시기에 바짝 또 환율이 올라갔다가 좀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점을 낮춰가는 추세가 다행히 좀 그려지고 있고, 이전에 계속 이렇게 쭉쭉 올라가기만 하던 그런 추세가 좀 밀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연기금의 그런 환해지에 의한 영향도 좀 있고 시장에 대한 그런 안정화에 대한 영향도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드라마틱하게 쭉 떨어지기는 아직은 힘든 상황이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천천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는 좀 이제 시장의 이 환율이 좀 안정세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 선물인데요.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는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US테크 100 정도는 한 0.8%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보합 수준이고요. 아무래도 이 유로 종과 좀 이제 미국이 계속 이제 관세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이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과연 또 이제 주말에 또 기습 공격을 할지
또 아닐지는 우리가 또 조마조마하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EU와 또 전쟁을 벌인다고 했을 때는 이제 멕시코와 또 그런 이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보다도 좀 더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눈여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U에서도 지금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빅테크를 타격하겠다. 그렇게 보복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이제 미국과 EU 간의 그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미국이 빅테크 쪽에 좀 이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지금 이 유럽도 굉장히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도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의 우선주의를 더하겠다라고 하니 이 유럽 입장에서도 좀 이제 상당히 눈에 가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트럼프가 이렇게 보복에 대한 언급을 한다라고 해서 절대 그 뜻을 굽히지 않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움직일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 검토는 아직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한국과 그 일본은 미국의 대규모의 투자를 지금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다음에 하드웨어는 하드웨어적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과 일본은 관세에서 좀 배제가 되는 듯한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가 약한 EU 쪽에 다시 한번 그 입김을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지금 국제유가는 72달러, 천연가스는 3.2달러 수준인데요. 이것 또한 계속 그 관세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히도 이제 채권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4.46%까지 떨어졌고요. 그동안 이제 4.5% 위를 좀 오랫동안 유지를 했는데 어제부로 해서 이 국채 금리가 1%까지 떨어지면서 바짝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이제 국채 금리가 4.8%를 찍고부터 서서히 내려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트럼프의 그런 인플레이션 이 우려, 그죠? 관세에 대한 부과가 결국에 물가 상승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이 우려감으로 작용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왜 떨어지냐라고 생각을 해보니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우려스럽기는 했지만 미국과 이제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가 관세 전쟁을 한 지 이틀 만에 어떻게 했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반영되기 전에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우리의 우려보다는 물가 상승을 촉진시키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안도감이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EU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해서 계속 이제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이 국채 금리가 안정화가 될 만한 그런 이유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확실히 좀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이제 트럼프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좀 더 강하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제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시켰지만 다음 이제 FOMC에도 사실 기준금리를 떨어뜨릴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좀 더 압박을 해서 이제 계속 확률을 높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시장에서는 이미 올해 2번 내리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4번에서 2번으로 내린다고 해서 상당히 이제 이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전체적인 이제 이 환율도 올라가고 왜냐하면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달러 지수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혹여라도 3번으로 바뀐다든지 이제 다시 4번으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는 이제 또 좋은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졌다가 다시 좀 더 유화스러운 그런 이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좀 더 탄력 있게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이 좀 많이 내려간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이 미국의 달러 지표가 상당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7.3포인트까지 달러 지수가 떨어지고 있고요. 예상보다 지금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여전히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트럼프의 그간 행보를 보면 극도로 이제 겁을 주고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이익을 얻으면서 협상을 하는 적절한 시기에 협상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우려가 좀 과도화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간에 좋은 방향으로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보고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50원 하락했고요. 1.8% 떨어져서 23,9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좋은 움직임이었지만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사실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간 것 대비해서는 여전히 뭐 23,000원, 24,000원 근처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잘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BHI도 좀 조정이 깊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 고점을 뚫고 강하게 올라갔던 터라 저는 크게 문제 없다라고 봅니다. 추세 자체가 고점을 점점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시장 자체가 점점 안정화되면서 수주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BHI라든지 모두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원자력 관련 에너지 관련 테마보다는 사실상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테마가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였죠.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주시를 하던 두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매일 추천은 드리진 않았지만 이전에도 한번 그 가능성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드렸었고요. 최근에서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오픈 AI와 이제 협력을 하기로 전략적 협업을 맺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미 카카오와 함께 우리나라 양대 이 기업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해외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받는 이제 대우를 보았을 때 당연히 힘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AI 투자를 과감하게 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곧. 그래서 미국의 그런 주도로 가던 흐름이 이제 중국이 딥시크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주도권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입 장벽도 낮아지고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에 좀 더 투자를 하게끔 시장에서 유도를 하는 것 같고 그쪽에 좀 이 자금이 오늘은 쏠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도 계속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포트폴리오 다양화 입장에서 저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아주 낮은 가격대이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뭐 좀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지만 조정이 나올 때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 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590만 주 정도 이제 오늘 거래가 나왔고요. 450원 정도 하락해서 지금 뭐 전날 상승 대비해서는 뭐 별로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23,000 후반대, 24,000원 초반대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크게 이번 주는 뭐 변동 없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고점 한번 탁 올라가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위의 자리를 잘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추가로 힘을 받아서 올라가 준다면 상당히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서서히 좀 줄어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는 불확실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하나씩 또 추가적으로 좋은 소식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명분으로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되었고요. 투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25만 주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7만 주 매수했습니다. 금융 투자는 13,000주, 보험 투시는 반주 정도씩 크게 매수하지 않았고 연기금 투자자가 또 오늘도 많은 매수했습니다. 20만 주 가까이.
연기금 투자자 확실히 최근에 많은 매수 계속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좀 매도했지만 뭐 최근에 매도 반복하고 있고요. 투신도 매수를 다시 좀 이어가는데 크게 아직은 힘을 주고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뭐 거의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대차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체결 상환이 오늘도 거의 동일했고요. 어제도 그렇고 체결과 상환이 굉장히 거의 비슷한 물량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잔고는 변화 없었고 지금 이제 대차 잔고를 활용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크게 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거래원은 외국계에서 JP모건이 매수하고 매도하고 반복적으로 나왔고요. 매수에서는 사실 신한증권이 좀 매수가 붙었는데 뭐 특별한 수급은 없었습니다. 최근 5일 동안은 JP모건에서 좀 많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신한증권과 골드만삭스에서 매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지금은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추적 물량은 당일 물량과 거의 동일했고요. 25만 주 매도 나와서 24.52% 정도로 이 정도로 오늘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두산 에너빌리티 쪽의 테마로 수급이 쏠렸을 때 또 힘을 받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월 달인데요. 1월 1일부터 올해 이제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합계가 지금 470만 주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800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했습니다. 금융 투자는 100만 주, 투신이 180만 주,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가 430만 주를 매수하면서 올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연기금 투자자의 움직임을 보면 확실히 좀 많이 매수한다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계속 지분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24년 1월 1일부터는 990만 주를 매수했고요. 최근에 뭐 몇 년 동안은 연기금 투자자는 상당히 많은 물량을 계속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기금 투자자 지분이 늘어나는 그런 공시가 곧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많은 물량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앞에 증시 리뷰 때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깜빡하고 이제 넘어갔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표를 잠깐 볼 텐데 CPI 지표죠. 그래서 미국도 CPI 지표가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한국의 CPI 지표가 1.3%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1.5, 1.9, 2.2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내려가던 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물가가 주로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환율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의 높은 상황 때문에 이제 물가까지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를 인하시키는 것도 아닌데 물가가 미리 높아져 있으면 금리를 또 과도하게 내렸을 때는 또 이 물가에 대한 상승률이 너무 높아질 수 있는 또 애매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지표가 좋지 않은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연말에는 이제 그런 외환 보유액이 그래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그죠? 일시적으로 들어온 그런 잔고를 활용한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 연말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한번 이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110달러죠. 4,110억 달러가 지금 있는데 최근 대비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이게 4천억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상당히 시장에서 좀 부담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도 우리가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이제 지금 이 원화 약세로 약세를 띠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한 번씩 이 흐름을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했고요. 이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준비한 소식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우리나라 내부 소식이 먼저입니다. 네, 신규 원전을 결국 줄인다라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야당이 이달 내에 한기 축소 정기분을 보고받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게 뭐 맨날 이제 카더라라는 소식, 그죠? 이게 보고를 하냐, 뭐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가 되냐,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다가 뭐 또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런 식이었는데요. 일단 그래도 이제 이런 정기분의 국회 보고를 받기로 결정한 것은 여야 합의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기분은 국회 동의까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보고가 된다면 이제 이 수립이 거의 확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4기를 건설하기로 했던 원전을 이제 1개를 줄여서 이 3기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어제 제가 이제 원전을 3기에서 2기로 짓는 것이 짝수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3기로 왜 보고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2기가 대형 원전인 거고 이 1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소형 모듈 원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을 1개 짓지만 용량 자체가 수백 메가와트급이고 그걸 이제 한 4개 정도를 짓는 소형 모듈 원전을 4개 지으면 그 정도 대형 원전의 1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개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야당이 어느 정도 이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세계에 대한 추세가 좀 바뀌고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한 것 같고, 이제 국내 여론도 어느 정도 이 에너지에 대한 그런 이 필요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만약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만을 늘리는 것이 좀 미련하다라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각 국가에 맞게 에너지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우리나라도 에너지 정책을 펼쳐줘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극도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늘리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제조 기술력을 뛰어나게 가지고 있고 특히 옆에 있는 중국과 직접적인 제조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에너지 가격을 다운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 자,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이렇게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보고되는 것은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뭐 원전이 맞다 아니면 태양광이 맞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요. 태양광도 태양광대로 늘리고 원전도 원전대로 늘리면서 적절한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2기로 축소를 하고 소형 모듈 포함 시 이제 3기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2월 안에 보고가 된다라고 하니까 한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원전 시장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이제 국내 시장도 잘 돌아가고 국외 시장도 잘 돌아가는 그런 금상첨화 시장이 이제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요. 한수원이 미국에서 농축 우라늄을 들여온다라고 합니다. 13년 만에 이제 수입 계약 체결이라고 하고요. 한미 원전 협력 강화에 대한 이정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가 이제 합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조건에 대한 일환의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미국과 이제 한국이 이제 윈윈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차피 미국이 아니더라도 어느 곳에서 결국에는 우라늄을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요. 최근에 그 러시아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좀 관계가 틀어짐으로써 이 우라늄 수입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대체 국가를 찾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이제 이 우라늄 농축 우라늄을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미국대로 원료를 파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동맹에 대한 관계를 강화하고 에너지에 대한 안보도 챙기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해에 이제 첨단 원전 기업에 1조 1천억 원의 사모펀드 뭉칫돈이 이제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에 대한 수요 급증 때문에 원전이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2024년에는 이제 그 사모펀드가 상당히 많은 자금을 지금 이제 투입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에 대한 이 에너지 필요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이런 에너지 플랜트를 건설하는 그런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사모펀드가 또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해상풍력 관련 소식입니다. 자, 국내 최대 해상풍력 고흥의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상풍력 시공사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발전기 공급사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선정이 되었다라고 오늘 소식이 나왔고요. 전남 고흥의 이제 해상풍력 단지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넣습니다. 그래서 10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지금 공기업 한국남부발전이 주도해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인데요. 이 10메가와트급 터빈을 도입할 가능성도 점쳐짐으로써 차세대 이제 터빈을 도입할지 8메가와트급 터빈을 도입할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지금 이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해상풍력에서의 또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 같고요. 고흥 프로젝트는 또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야월 해상풍력도 있고, 그 다음에 제주 한림 해상풍력도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8메가와트급 모델을 드릴 수 있는 이 풍력 단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지멘스 가면사와 그 다음에 이 에퀴노르인가요? 그런 이제 대규모의 이 해상풍력 발전사들과 이제는 OEM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발주를 주면 나세를 조립하거나 혹은 이제 그 유지 보수를 해주는 해상풍력을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또한 이제 비용이 꽤 수주를 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상풍력 단지가 본격화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분명히 관심을 받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어서 가스터빈과 SMR 원자력 확대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제 집중이 되는 모습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확실히 지금 전성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성기가 이제 시작된 만큼 주가에 곧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전고점은 당연히 돌파를 해야겠죠. 네, 그렇게 좀 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